강세장의 초기에는 성장주, 그중에서 대형 성장주가 잘 나간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네. 불안해하고 아직 회의주의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경제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안전한 데 투자하고 싶다. 그래도 이 경기가 안 좋아도 성장할 수 있는 애들, 빅테크 같은 친구들.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강세장 초기에는 대형 성장주가 잘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강세장 중반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좀 낙관적으로 변했을 때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 시장 상당히 괜찮네, 투자할 거 없나 찾다 보니까 이미 성장주들은 다 올라서 비싸고 맞아요. 그럼 가치주는 아직 싸구나. 그래서 가치주를 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하반기 올해부터 해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최부심과 에릭이 함께하는 최부심 앤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에릭의 거장연구소를 들 때마다 제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에릭이 저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채널에서는 뭐 특정 주식을 매수 매도 추천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 그리고 또 시장이 그 사람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논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대충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채널 식구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알 거야, 그죠? 오늘도 에릭의 거장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또 오늘 좋은 시간 해주실 에릭 모셨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의 거장연구소 에릭입니다. 13F 다음 편. 네, 지난번에 했었던 13F 다음 편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빌 에크먼입니다. 네. 유명한. 되게 구루죠? 에로 배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 되게 에로 빵 터지는데 좋게 에로 말하면- 배우를 하면은 네. 잘생긴 미국 남자 해가지고 그렇죠, 미국 남자.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헐리우드 배우 옛날 미남 정석들 네. 얘기하는데 뭐 이제 외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제 완벽남입니다. 아, 재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남인데 그렇군요. 네네. 얼굴도 잘생겼고 보시면 재산도 10조고 네. 뭐 투자로도 상당히 크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와이프분이 또 인플루언서예요. 아, MIT 그래요? 교수인데 아.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이 교수인데 굉장히 또 미인이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브래드 피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브래드 피트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아. 이 빌 에크먼이 뺏어왔다. 와, 라는 그렇구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하버드 여러모로 네. 이제 완벽해서 재수가 없는데 뭐 재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제 코로나 때 지옥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또 네. 요걸 또 후드려 먹는 또 그런 분 중에 한 명이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구루들을 제가 좀 보면은 크게 좀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한 명은 기관에서 좀 근무를 오래 하고 독립을 해서 이 성공을 해서 구루가 되는 사람이 있고 네. 기관의 근무 경험은 없지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 구루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네. 빌 에크먼은 후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이 운용 자산이 2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개인 투자자처럼 투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생이 있는 사람이네요. 저 우선 뭐 투자계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잡식성인데 뭐 가치 투자도 하고 뭐 공매도도 하고 네. 그리고 뭐 행동주의도 해봤고 뭐 매크로 베팅도 뭐 코로나 때 100배 번 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 개의 이제 투자 방식을 섞어 쓰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운용 자산이 20조 원이 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6개에서 8개밖에 네. 안 됩니다. 저랑 너무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인 굉장히 것 같아요. 집중 투자를 네, 하는 맞아요. 스타일이라서. 저도 7개 이상 종목으로 벌어지진 않는데 항상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관인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처럼 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구루기도 하고요. 빌 에크먼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종목이 뭔가 우선 3종목은 나이키, 브룩필드 그리고 시포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우선 이 마지막에 있는 SEG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하우디즈 코퍼레이션이라는 부동산 개발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부동산 개발사를 떼면서 근데 이 하우디즈 코퍼레이션의 빌 에크먼이 대주주거든요. 본인이 네. 아마 제가 알기로 회장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회사로 좀 분리가 되면서 지분을 얻게 되면서 여기 수치가 되면서 여기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산 주식은 나이키와 브룩필드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브룩필드를 보네요. 네, 우선 브룩필드 저번에도 덴로 네.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투자 디시스가 덴롭이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고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의 대가인 브룩필드가 또 수혜를 볼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인프라 투자 수요와 실제 네. 집행된 금액을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앞으로 뭐 인프라 시장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때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뭐 탈색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프라 투자 수요가 앞으로 엄청 늘 거고 또 각국 정부들에서는 이걸 다 민간으로 밀어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굉장히 또 그래필드가 수혜를 볼 거다라고 비레크먼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좋게 본 게 앞으로 30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다. 네. 어마어마한 현금을 창출할 거다라고 비레크먼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15배입니다. 15배다 보니까 경쟁 기업이나 KKR 같은 경쟁 기업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래요. 네. 이제 비레크먼도 그렇고 덴롭도 그렇고 회사 경영진이랑 컨택을 좀 해보니까 이 회사도 멀티플이 낮은 거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밸류업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지금도 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뭔가 이제 촉매라고 하죠. 카탈리스트만 하나 딱 터지면은 앞으로 더 쭉쭉 오를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비레크먼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아마 이게 지금 1, 2위 왔다 갔다 합니다. 프로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은 맥쿼리 인프라 같은 그런 기업인데 그 맥쿼리 인프라지만 에너지 쪽에 맥쿼리 인프라로 민자를 한다는 거여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조달 차원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 되게 나쁘지 않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잘생긴데 주식도 잘해. 다음엔 나이키인데 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3F가 4분기 기준이다 보니까 네. 주식을 매수했다고 그냥 얘기했는데 최근 공개된 이 브레이크먼의 주주서원을 보면은 네. 나이키 지분 다 팔고 콜옵션으로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콜옵션은 그러니까 우선 나이키의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이키 부진의 이유로 지목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소매업체들과 절연을 하고 나이키가 직접 신발 팔려고 하면서 이 나이키 풋라커 같은 소매업체 매대에서 나이키 신발 빠지고 네. 그 자리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온러닝 같은 신발들, 네. 경쟁업체 신발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줬고 그리고 또 재밌는 데이터가 있던데 이제 이 도쿄올림픽인가 파리올림픽 당시 올림픽 육상 메달리스트들이 신은 신발 브랜드들과 과거에 2010년대 때 올림픽 육상 메달리스트들이 신은 신발 브랜드를 조사해 보니까 네. 과거에는 거의 9대1로 나이키를 신었는데 네. 최근 올림픽에 메달리스트들이 신은 신발 보니까 오히려 다른 브랜드 신은 선수들이 더 그럼요. 많더라. 그 호카도 그러면서 유명해졌잖아요. 특히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키도 뭐 알파플라이니, 베이퍼플라이니 막 여러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다른 운동화 브랜드들이 세계 기록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일단 앞서가야지 하이엔드가 잘 팔려야지 로우 미드엔드도 잘 팔리는데 요 시장을 살짝 놓쳐버린 게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술력 차이가 네.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옷이나 가방 이런 것들 유통망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키가 부진을 했는데 비레커먼은 이게 개선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나이키가 이 사람이 약간 아재여서 그렇구나.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이키가 옷은 룰루레몬한테 다 밀리고 신발은 호카한테 다 밀렸걸랑요. 근데도 여전히 그 애정이 있어. 나이키가 살아나는데 자기 나이키가 막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메타인지가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은 네가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흔한 남자의 좌뇌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퇴화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 했는데 얘도 제 생각에 거의 60이기 잘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퇴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사장 바꾼다고 나이키가 살아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네. 사장 바꾸고 뭐 네. 이제 이런 이 부진의 문제들 얘기하면서 개선한다고 노력하니까 나이키가 그래도 여기 뭐 몇십 년간의 여력이 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반전할 거야. 예전 위치로 올라갈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키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DEI가 묻었잖아요. 나이키에 좀 DEI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마블이 됐던 뭐가 됐던 미국의 많은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또 그 DEI를 좀 과하게 묻혀버리면은 또 살짝 소비자 이탈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 EPS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 네. 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비레커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반등하는 믿지만 네. 나 다른 데 투자해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콜옵션으로 돌린다. 그래서 앞으로 콜옵션으로 다 포지션을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렸다는 네, 좋네요. 거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표현하고 네. 혹시나 터질지도 모르니까 네. 콜옵션 들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나이키를 팔면서까지 그러네요. 다른 데 그럼 산 뭘 게 근데 아까 뭘 프로필들을 샀냐. 좀 원래 좋아했다 하니까 또 뭔가 다 산 게 있나 보죠? 네, 이 주주선에서 또 밝힌 게 빅배팅을 했다고 밝혔는데
바로 우버입니다. 그렇구나. 나 우버를 하나로 한 3조 3천억 원 네. 정도 매수를 아, 했다고 밝혔는데 정말요? 이 정도면은 다음 셀트F 공개되면 아마 거의 우버가 그러- 거의 1위 아닐까. 그러겠는데요? 우버가 거의 1, 2위 정도 할 거라고 보는데 우버에 투자한 이유에서는 우선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았다. 네, 라는 게 맞아요, 있고, 맞아요. 써본 사람은 아마 다 만족할 거예요, 그렇죠. 우버를.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좋게 보더라고요. 이건 에비타 우버의 에비타 추이와 앞으로 이제 에비타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 네. 저는 뭐 못한 줄 알았는데 에비타가 연평균 향후 몇 년간 30에서 40% 정도로 성장할 거고 그렇구나. EPS 역시도 연평균 30% 성장을 할 거다라고 비레크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나 우선 우버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우버의 네. 월간 활성화 유저 수가 1억 7천만 명이래요. 그리고 우버에 등록된 드라이버가 800만 명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고객이 많으니까 드라이버들이 더 많이 우버로 들어오려고 할 거고 네. 드라이버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 코를 잡기 쉬워져서 더 많은 고객들이 몰리고 이런 선순환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우버에서 보니까 이 고객들의 사용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구속력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은 막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 산업이라는 굉장히 기존의 거대한 산업이지만 여기에서 우버처럼 뭐 기술력을 가지고 침투하고 이런 기업은 많지가 않은 비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데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싸운다? 이거 완전 개꿀이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버의 장점 중 하나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라는 거를 네. 굉장히 좋게 평가했는데 이 같은 기간 우버의 직원이 한 3% 증가하는 동안 네. 예약 건수는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발휘가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비용 절감이 되면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겠네. 우버 되게 좋네 라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카카오 택시 같은 걸 쓰니까 이제 카카오 택시가 우버랑 되게 비슷한데 저도 그 도쿄에서 한 달 사는 동안에 우버를 이제 많이 썼거든요. 또 우버는 또 자잘하게 또 쓴 거를 막 돌려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캐시백을. 그래서 아니 막 그 캐시백이 또 쌓이니까 다음에 예약할 때 또 이걸 써라 이러면서 되게 사소하지만은 그런 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면서 그리고 옵션 선택도 좀 많았고 그리고 우버도 어떻게 보면 우버 이츠가 있고 쿠팡 이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카톡 택시에다가 또 카톡 이츠가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진짜 그냥 네트워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버의 성장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본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거 우버의 순위기입니다만 우버가 흑자를 낸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가 흑자를 낸 보네요. 지가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우버의 특징이 양면 시장을 중개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랑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판매자를 중개해주는 회사고 우버는 택시를 타고 싶어하는 승객과 택시 드라이버를 중개해주는 회사인데 이 양면 시장 중개하는 이 업체의 특징이 처음에는 성장이 지지부진한데 한번 딱 임계점을 뚫으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버가 지금 이 구간이 아닌가라고 본 것 같고 근데 주가가 뭐 이렇게 좋은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우버의 PER과 EPS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우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때 PER은 떨어지는 주가가 실적을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적을 보고 있는데 그 우버 실적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거의 믿어지지 않는 수준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분기 매출은 분기 평균으로 한 10빌리언에서 4분기에 12빌리언을 했으니까 연간으로 이제 그 정도 매출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순이익이 이제 영익은 이제 3빌리언에서 그러니까 영익률 30%짜리라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이고 4분기에 들어서 영익이 4빌리언까지 갔고 뭐 순이익이 6.8빌리언으로 큰 거는 이제 일회성 뭐가 원오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익이 매출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순이익이 돌아섰네요. 순이익이 돌아서 가지고 적자였네요. 심지어 1분기는 작년 1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지금 흑자로 돌아선 지 1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우버를 좋게 볼 만한 이익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기간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비레크먼이. 근데 연간으로 주가는 근데 변동폭이 거의 없었고 뭐 작년 11월 대선하고 나서 잠깐 좋다 말다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별 주가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이익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익을 완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익 크로스율이
뭐 생각보다 안 크다. 왜냐하면 탑라인이 그만큼 안 늘어나니까. 탑라인이 매출인데 그게 10빌리언에서 삭큐 12빌리언인데 그럼 분기당 0.5B가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로는 뭐 성이 안 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탑라인 그로스가 적은 건데 탑라인 그로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흑자가 난다는 거는 안에 뭐가 좋아졌다는 거여 가지고 뭐 아마 기업을 이제 오래 본 입장에서는 뭐가 있겠죠. 그 포인트가 생겼나 봐요. 말씀하신 네. 주가가 실적만큼 좋지 않은 이유는 비레크먼의 생각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아, 자율주행 택시가 네. 계속해서 작년부터 화두가 되면 될수록 그때마다 네. 우버 주가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예전에 파괴적 혁신을 했지만 이제는 네. 우버 자체가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그렇게 좋게 안 평가해주지 않았다라고 비레크먼은 보고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은 우버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우버의 거대한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이 해자를 신생 자율주행 택시 업체들이 어떻게 대체를 하겠느냐. 1억 7천만 명의 활성화 유저와 발매물의 드라이버를 대처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우버는 또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거기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승객과 드라이버를 매칭해주는 알고리즘이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운임비 책정도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뭐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 그리고 드라이버 입장에선 차량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아예 그냥 네트워크 자체로 포섭을 해버리니까 이거 자체를 신생업체가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우버의 이제 예약 건수를 콜 건수를 기준으로 절반이 해외 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버를 대체를 하려면 해외 시장에서 우버를 먹어야 되는데 네. 근데 해외 시장에서 우버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그렇죠.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운임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초창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자율주행 차들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임비가 낮아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택시 해외 도입이 상당히 난항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완벽히 우버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비레크먼도 인정합니다. 인간보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운전 잘한다. 네. 하지만 이 국민 정서상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완전히 상용화가 되려면은 인간 팀의 점수 70점, 자율주행 팀의 점수 80점. 그럼 자율주행 택시 다 타. 이게 아니라 자율주행 팀의 점수는 100점이 나와야 된다. 네. 무조건.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100점 나오는 게 조금 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구간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조금 미국에서도 완벽히 도입되는데 걸림돌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버 이츠 있지 않습니까? 우버 이츠는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네.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버 이츠도 상당히 더 캐시를 창출하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우버 이츠는 자율주행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업체는 우버에게 경쟁자가 아닌 좋은 파트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라이버가 없어서 콜이 잘 안 잡히는데 자율주행 택시를 투입을 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콜이 잘 잡히면은 우버에게 차라리 좋은 일이 됐으면 좋은 일이 됐지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버도 이걸 알아서 자율주행 관련 업체 한 14개, 15개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때문에 우버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건 시장의 크나큰 오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 그 근간을 잘 해석하고 전망을 하면 좋아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 네. 구루들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소개해드린 구루 2명은 미국보다는 좀 딴 데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뭐 워낙 유명하신 이 분이죠. 캠피시 할배 너무 잘 맞춰. 그렇죠. 제가 네. 재보시면서 첫 번째로 네. 소개해드린 1화 주인공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뭘 사고 팔았을까? 네. 보면 매수 보니까 왜 이렇게 심심하지? 그러네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이 규모 추이도 제가 켄 피셔를 계속 팔로우해봤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네. 매수 규모도 좀 적어졌고 뭐 네. 가장 많이 산 게 채권 ETF거든요. 네. 이걸 왜 샀을까라고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 나쁘지 않다. 네. 다만 올해는 유럽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안 뜬 거군요. 유럽을 예를 들면 바가지로 샀는데 그리고 역시. 성장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올해 가치주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ETF를 가장 많이 산 이유에 대해서는 네. 이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네. 영상에도 나왔는데 채권 금리 오른 거 기우라는 거죠. 와, 저 타짜에 타짜 진짜. 그쵸. 요새 그건 지금 2월 말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타짜입니다. 채권 금리 그냥 다 내려는 10년 금리 4.3 이하로도 갔잖아요. 그리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나오고. 근데
작년에 전부 채권 좋다 했을 때 금리 다 쳐 올라가지고 다 맞았는데 올해 아무도 채권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채권이 좋은 거 보세요. 역시 투자는 시장의 컨센서스랑 반대로 해야 돼. 채반꿀. 아 근데 어쨌든 내 부동산에서는 채반꿀이지만 주식은 채반꿀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에릭을 데리고 온 거예요. 화이팅!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그 정부 부채 우려로 이렇게 막 채권금리 막 치솟아 올랐어요. 캠피션 그때부터 계속 비판했거든요. 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공포야. 이거 너 채권 시장에 과민 반응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때 사서 또 확실히 수익을 또 내고 대단하다, 있고. 진짜 대단해. 그래서 뭐 진짜 문제 터지면 정말 채권 시장이 걱정하는 문제가 진짜 현실화되면은 네. 아, 미국 채권 금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당시 아 이제 이거는 이제 피그스 국가 대란 그쵸. 그 남유럽 재정 사태 났을 때 아니에요? 몇 프로까지 2010년대인데 올라갔던 거야? 17%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한국으로 치면 IMF 왔던 데인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야지 이 채권 시장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 가능성이 있고 현실화되는 거지. 네. 뭐 이 정도 금리 오르는 걸로는 문제 없고 맞아요. 오히려 채권 시장의 오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매수를 맞습니다. 했고 아 그러면 갑자기 유럽은 왜라고 하는데 우선 유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봤는데 캠피션은 올해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올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피셔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강세장의 초기에는 성장주 그 중에서 대형 성장주가 잘 나간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네. 불안해하고 아직 회의주의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경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안전한 데 투자하고 싶다. 그래도 이 경기가 안 좋아도 성장할 수 있는 애들, 빅테크 같은 친구들.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강세장 초기에는 대형 성장주가 잘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강세장 중반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좀 낙관적으로 변했을 때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 시장 상당히 괜찮네? 그럼 투자할 거 없나? 투자할 거 없나? 찾다 보니까 이미 성장주들은 다 올라서 비싸고 맞아요. 그럼 가치주는 아직 싸구나. 그래서 가치주를 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하반기 올해부터 해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요약하면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하고 M7 대 M493 싸움이잖아요. 그 S&P 500 기준으로 가장 큰 7개랑 나머지 493개의 뷰였는데 올해는 M7보다 M493이 더 좋다는 구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M7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난 7년 동안 행복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올해 지금 성과만 보면 M493이 확실히 좋고 그런 걸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어느 정도 약간 유포리아 직전 단계 지금은 이제 리스크가 좀 커졌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작년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완전 유포리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막 M493이 조금 좋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도표는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는 S&P 500의 섹터별 상반기 수익률과 하반기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노란색이 상반기고 이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게 하반기인데 보시면 상반기에는 보통 성장주가 많이 있는 IT 섹터는 이런 게 좋고 네. 가치주가 많이 표시됐다고 하는 파이낸셜 같은 섹터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근데 하반기가 되니까 이 가치주가 많이 포진된 섹터들이 상당히 선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 S&P 500보다는 유럽의 가치주 비중이 더 높다. 이 그래프는 이제 섹터별 S&P 500의 비중과 이 MSCI 유럽 기준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확실히 네. 성장주가 많이 있는 섹터는 미국이 비중이 크고 역시 유럽은 가치주 비중이 좀 더 크다. 그러면은 이런 측면 때문에 유럽이 잘 나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거죠. 뭐 연간 전망 할 때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간 전망 공통점 중에 하나가 유럽을 제일 안 좋게 봤거든요. 네. 주가 전망도 유럽이 제일 안 좋고 유럽은 경제가 답이 없고라고 했는데 네. 캠피셔는 그 정도는 아니야. 유럽이 좋은 건 아닌데 답이 없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걱정이 비난이 도를 넘었다. 그래서 유럽이 앞으로 굉장히 서프라이즈 할 폭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각국에 대한 이제 센티멘트를 나타내는 건데 확실히 미국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유럽을 제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캠피셔는 이게 기우다라고 네. 얘기를 이게 하고 마켓 있습니다. 컨센서스고 본인은 그 컨센서스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거꾸로 독일이 좋겠구나 유로존이랑 이런 생각 했겠네요. 뭐 유럽이 네. 안 좋은 같은 이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치 문제가 있는데 네네. 정치 문제 안 좋다. 그것 때문에 유럽이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근데 보면은 유럽이 그런 정치 문제는 해결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선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없고 경제 같은 경우도 뭐 영국이 안 좋고 이런 얘기 하는데 영국 GDP 뜯어보면은 뭐 민간 소비 좋고 기업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럽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이 정도 금리에서도 대출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보다 경제가 그만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 이것 때문에 유럽이 잘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20일에 뭐 MSCI 유럽이라든지 유로스탁스 50이라든지 유로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10월 20일 기준으로 MSCI 세계 지수라든지 S&P 500과 비교하면은 유럽 지수가 월등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구로는 이분은 좀 생소할 텐데 네. 데이비 태퍼입니다. 데이비 태퍼 하면은 이 멘트를 소개하면은 바로 좀 이 사람 구루다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 드러켄 밀러 있지 않습니까? 네. 드러켄 밀러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승부사라고 하는데 네. 나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 내 돈만 네, 운영하는 그쵸. 그런 좀 치킨이 됐고 겁쟁이가 네, 됐고 네. 이 시대의 진짜 승부사는 데이비 태퍼야. 아. 드러켄 밀러한테 인정받은 이 시대의 승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승부사냐? 네. 투자 이력을 보면은 그게 티가 나는데 과거에 이제 러시아 파산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러시아 파산하고 나서 러시아 채권 들어가고 아르헨티나 파산하고 나서 네. 아르헨티나 채권 들어가고 설거지 전문이고. 금융위기 네. 터지고 나서 은행 사고 뭐 이런 투자를 해서 아. 굉장히 큰 수익을 받고 그리고 진짜 승부사인 게 이 러시아 채권 한번 들어갔다가 스택 꼬여가지고 손실을 엄청 크게 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한 포지션에서 손실 나면은 스택 꼬일 것 같아서 다시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또 들어가서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이익을 볼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고 근데 승부사인데 좀 뒤끝이 상당히 큽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자기 동기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했대요. 네. 자기 생각에는 내가 동기보다 잘하는데 사내 정치 때문에 이 새끼한테 밀려가지고 네. 승진을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한을 품고 있어서 네. 골드만삭스 퇴사를 하고 헤지펀드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된 이후에 네. 동기의 집을 사가지고 아. 그 집을 밀어버리고 2배 더 크게 지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네. 독특한 캐릭터의 네.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승부사는 네. 오늘 가장 많이 샀나? 이 피스트라 코프라는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가장 많이 샀고요. 네. 나머지는 중국 회사 많이 샀습니다. 와 알리바바. 알리바바 이거 미국 상장이니까 ADR이니까 대단하다 진짜. 올해 NRG 항생 테크 해가지고. 올라간 거 생각하면 그것도 4Q에 샀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4Q에 사고 3Q에서부터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딥식 무먼트는 1월 8일인가에부터 왔으니까 사자마자 그때부터 중국 항생 올라간 거 생각하면 와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대단한 바람이고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중국 투자인데 난 작년 9월부터 중국에 네. 그냥 올인 투자 시작했다. 진짜 이 작년 사람 9월에 진짜 이제 타짜구나. 연준이 처음에 네.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나는 미국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바로 중국 주식을 샀다. 왜냐면은 이제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뭔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하게 완화 흐름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봤고 네. 그래서 미국 다음 타자를 중국으로 봤대요. 중국이 완화 흐름에 다음에 탑승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중국에 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인을 했냐면은 해지를 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나는 해지도 안 한다. 네.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세질 거니까 해지를 왜 해요? 좋아질 나라에 가서 주식을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무슨 주식 사냐? 그냥 닥치고 다 산다. ADR도 사고 중국 주식도 직접 사고 신대로 다 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는 뭐 완화 정책으로 중국 경제 좋아질 수도 있지. 근데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네.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안 좋아질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중국이 이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에 직접 정부가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부가 직접 주식시장에 돈 때려 박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냐 네. 라고 하면서 중국에 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중국에 계속해서 올인을 하고 있고 이게 4분기에도 역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이제 이 눈에 띄는 게 에너지라든지 비스트라라든지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샀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AI로 인한 에너지 확충 필연적이다. 원자력 발전 피할 수가 없다. 네. 실제로 자기가 다 만나봤대요. 민주당 주지사도 만나고 공화당 주지사 만나고 했는데 이게 다들 동의한다. 초당적 의제고 그러니까 정치권 태클 없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밀어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왜 안 사냐? 안 살 수가 없다. 네. BST 같은 경우에는 업계 평균보다 PER이 높긴 하거든요.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23인데 근데 이거가 좀 정당화된다는 거죠. 성장률이라든지 에비타 성장률이라든지 ROE가 동종업계와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스트라 에너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런 생각이 원전이 아시겠지만은 일단 하나당 지으면은 기가와트급으로 지으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확실히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원전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가스복합화력 발전 이런 것도 지으면은 기가급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스 가격이 계속 낮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그랬지만은 천연가스가 지금 아무리 싸도 복합화력 발전을 엄청 지어버리니까 중동도 그랬는데 중동은 원래 가스가 공짜였어요. 그냥 석유 캐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스가 공짜니까 그 가스 그냥 다 태우느니 그냥 발전소나 짓자는데 발전소 너무 많이 지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가스 가격이 대폭등을 해가지고 석유보다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미국 헨리허브가 뭐 3불 4불 하고 있는데 가스복합 발전 지으면은 13불 14불 할 수도 있고 원전 짓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아마 그냥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다 갖고 있네 이 사람들을 보니까 확실히. 네, 그래서 AI 밸류체인 네. 관련해서 에너지에 이렇게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 딥식 때문에 VST는 좀 조정을 받은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초창기에는 어쨌든 덜 쓴다는 생각을 줬으니까 에너지주가 그 딥식 모멘트 하고 나서 1월 달엔 다 같이 박살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루들의 투자를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확실히 작년 3분기부터 요즘 누가 M7 사냐? 네. 그러니까 새로운 주자를 찾는 분위기였고요. 이제 새로운 주자 어떤 주자 찾느냐? 우선은 AI 밸류체인 속에서 좀 싼 애들 찾아보자. 아직 좀 안 뜬 애들, AI 기술력의 수혜를 받을 친구들 좀 찾아보자라는 게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또 펀더멘탈 괜찮은데 좀 억가당한 애들 좀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PCG 같은 유틸리티 회사,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데 얘는 여기 서비스하는 기업도 아니고 피해를 받을 게 없는데 주가가 너무 억울하게 떨어진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기업들, 우버가 자율주행 뭐 우버의 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한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냥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샀다고 해가지고 신경을 끌 것이 아니고 그 종목은 이제 몇 천 개가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샀다는 거는 그거를 사는 거를 일으킬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아예 안 사는데 뭐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든 말든 이제 납품하면 납품하고 말면 많은 거지 그걸 이걸 사야 되는 그 투자의 그 모먼트가 그 이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걸 못 넘는 건데 근데 이런 이제 구루들이 무언가를 좀 담고 그거를 개별 기업 리서치를 했다는 거는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그 업황 전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13F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있네요. 저는 사실 저희 때는 미국 주식이 아주 많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13F 스터디를 안 했는데 언제부터죠? 우리나라에 13F 스터디가 막 퍼지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3년 정도. 그쵸.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많아지면서 코로나 13F들 이후로 좀. 코로나 이후로 확실히 그게 좀 많아진 것 같죠. 그 전까지는 13F고 뭐 저는 뭐 소위 8K나 10K, 10Q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분기 보고서 정도를 봤는데 이제 13F 보면서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면은 아마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시 여러분 투자는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 그냥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노땅 거를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에릭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이 보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돼. 근데 에릭이 또 아쉽지만 70대 할배들이 지금 사는 주식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할배들은 또 자기네가 또 20대 30대 네, 돈 주고 그 다 되게 스마트한 이제 그 짱짱한 그런 리서처들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라서 나이만 많지 할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뭐 우리 회사에 뭐 어느 회사에 IR 하시는 그런 부장말 듣고 사지 마시고 이런 그 젊은 사람의 감성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잘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 한 5명을 또 훑어주셨는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에릭의 거장연구소가 본 채널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본 채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영상을 제가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곧 10,000명을 좀. 와 저희 때 막 5,000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정도 아니었네. 그때 5,000도 안 됐었죠. 네, 그렇구나. 우리 채부심에서 많이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빡빡 해가지고 어서 빨리 10만 넘고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에릭의 거장연구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